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2018 사마에럴 TV 경제학사 탐만호의 방랑 1984년판 제5장 한계혁명 제1절 한계혁명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에럴 TV 실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을 추천합니다. 앞서 말한 바대로 경제학은 1870년을 고비로 거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자본은 제1권에 관해 한계혁명 발생, 독일에 있어서 사회정책학회 설립 등이 바로 그것이다. 본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근대 경제학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한계혁명과 그것에 의해서 성립된 제학파를 다루려 한다. 그러면 한계혁명이란 무엇인가? 우선 처음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한계혁명이란 말이 오늘날에는 매우 편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경제학의 이 방면에서는 명목을 한계혁명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특히 최근의 일이며 더욱이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것은 1910년대에 일어나서였다는 사실이다. 단 한계혁명이라는 말은 새로운 것이라 하더라도 근래 이 말로 지니는 번역이 당시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당시도 각 지역에서 조금씩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전 세계성 경제학 문명이 발달한 부분은 한정된 것이지만 이 지목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 그 점이 주목되고부터도 그 변혁의 문제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지 의견의 변천이 있었다. 한계혁명은 당시 측면에서의 경제학상의 번역을 비교적 새로운 이 말로 나타내는 것을 한다면 이해하기는 1871년 영국의 제본스가 경제학의 이론에서 오스트리아의 맹거가 국민경제학 원리에서 그리고 1874년 스위스 로잔에서 프랑스의 왈라스가 순수 경제학 이론 제1권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중국의 고전학파에서는 역시 일찍 경제학을 했던 203페이지 재화의 혁명이라는 측면에서 한계예요. 이 말 자체는 제2절 끝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앞에 세 사람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 가치설이라는 형태로 가치론을 전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일반적이다. 문장이 굉장히 긴데요. 결론은 한계혁명이라는 게 1871년 전후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한계라는 단어를 이들이 쓰진 않았다 하는 게 되죠. 또 당시 번역은 역사적으로 말해도 우선 이 면에서 혁명이 주목되었다. 노동가치설 내지 비용가치설에서 효용가치설에서 혹은 객관가치설에서 주관가치설에 전합니다. 그러나 이 측면에서의 번역조차 번역자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지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1870년에서 1890년까지 출판된 일반 경제 사상사의 거의 전부가 한계 효용은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고 이 이론의 완벽한 설명은 세기 전환 이전에는 어떠한 경제설명서 책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또 만약 한계혁명을 고전 경제학에 대한 혁명으로서 보려고 한면 1869년 J.S. 밀의 임금기근설 반기 이래 고전파의 결합을 무엇보다도 노동당에 있던 것은 가치론의 측면이 아니고 분배론적 측면이었다. 그러나 이 결여에 있던 분배론이 가치론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한계 분석의 수법을 위해서 한계 생산력 이론을 제공한 것은 그렇다고는 하나 한계 생산력설을 종종 근대 경제에 있어서 분배론이라고 부르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도 아니지만 똑같이 분배론이라고 하더라도 고전파의 분배론과는 문제의식과 성격이 현저히 다르다. 겨우 1890년대가 되어서부터이고 이 한계 생산력설의 건설도 또 몇 개의 지역에서 상호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한계 생산력설을 확립을 포함하여 한계혁명이라고 할 때에는 가치론, 분배론, 라는 측면의 공통된 한계 분석이라는 분석조법상의 혁신에 주의를 하게 되고 그 이후 경제학의 특징 지문대 한계주의와 한계주의자라는 말이 사용되게 되었으나 오늘날 한계혁명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도 발생적으로는 당시 번역의 측면이 차관이 있다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한계 분석이 사용된 이상 분석도구로서 미분이 사용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후 경제학은 점차 수학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204페이지 다음 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효용 내지 한계 있는 가치설이건 한계 생산력 설이건 혹은 경제학의 일부를 사용하는 방법이건 실제로는 한계 있는 가치 뛰어난 것이 아니고 당시는 거의 주목되지 않았지만 이미 많은 선구자가 있었다. 또 만약 한계 분석이라는 방법에 눈을 돌린다면 고전학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차액 지대로는 비록 그 말이 고전학파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계 분석이어서 고전파와 대비해도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야 보다 최근에는 당시의 교육을 가지고 한계 혁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부족당한 것이고 오히려 한계 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여 자각적으로 부정이론을 체계화한 것이야말로 그 혁신의 본질이라는 설과 한계 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적인 무시적 가격 이론을 점치한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한계 혁명의 본질이라는 설 또는 한계 혁명을 정의하는 몇 가지 설이 있다. 그러나 고전파에도 규형 보존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또 정확적 무시적 가격 이론을 점치화하면 한계 혁명의 혁명을 한정시키면 한계 혁명을 이름하는 일반적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이 많은 부분이 부재되는 것이 될 것이다. 이제까지 여러 가지의 어떤 의미에서의 관점에 대하여 한계 혁명, 그 기본적인 내용을 어떻게 파악한 거니 손상의 경제학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정통적 지위를 잃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필요하다는 것들 때문에 한계 혁명을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의 의식이 표명하는 경우가 있다. 이상과 같은 것으로 한계 혁명의 본질을 규명하게 되면 누구라도 받아들이는 의리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게 되나 우선 한계 혁명을 현재 가장 광범위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생각되는 관계 분석의 방법이면 균형 분석의 자각적 철저와 정도의 의미로 규정해두고 다음에 왜 이 시점에서 그것이 체계적인 형태로 나타나는가를 거쳐보자. 1870년대 이후의 한계혁명이라는 것은 아주 일반적으로 말하면 현실의 경제 현상을 해명하는데 고전파의 이론으로서 여러 가지 점에서 불충분하였기 때문이지만 그것에 대한 대응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특정한 형태를 띠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있어서는 실제로 아직 충분한 혁명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제까지 제출되어 설명서는 동그라미 1번에 고전파 이론을 보다 일반화하려는 경제학 내부에 있어서의 205페이지 자율적인 지적 발전 동그라미 2번 비판 철학의 제공된 당시 철학적 주류의 산물 동그라미 3번 기업의 대규모화 독점화되면서 보이는 분석 대상의 변화의 반영 동그라미 4번 사회주의 특히 마르크스 경제학에 대한 반동 등이 열거되고 있다. 그러나 그건 하나를 보아도 앞에서 말한 세 사람보다 저서의 반응이 약간 늦지만 마샬이나 밀브, 클라크와 같이 몇 개의 지점에서 상호 독립적으로 거의 동시적으로 형성된 새로운 이론 전체의 논의는 단지 하나의 혹은 공통 의미로 돌리려는 것은 곤란하다. 네, 표현이 굉장히 멋진 게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것과 관련하여 꽤 오랜 시기가 지나서 세계의 이것저것 일어난 새로운 움직임의 공통적인 면이 주목되고 부터는 오랫동안 그 공통적인 면에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각기 학파의 성과 문제의식, 성격 등의 이질적인 면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고 특히 그 혁명성을 운영하는 데 이르러서는 고전파가 지배적 영향력을 갖고 있던 영국과 고전파의 영향을 미약했던 유럽 대륙과 미국 사이의 배경 차이에 주목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또 각 학파의 창설자와 담당자의 개성의 차이를 주목할 필요성이 역설되고 있다. 어쨌든 근대 경제학의 창시자들은 정기한 이론의 균형 개념을 중축으로 한계 분석의 방법에 의한 미시적 가격 이론이 중심에 이르던 점에서 다분히 공통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들은 제각기 다른 환경과 또 계승한 이론적 배경의 차이점에서도 지금보다 훨씬 국민적인 내지 지역적 성격을 띠고 있고 개인적 기질과 관심의 차이도 더해져
실질상 유사한 이론을 전개하는 때에도 제시 방법에는 개인차가 꽤 있고 어떤 논점을 강조하는가, 예를 들어 고전파와 다른 점을 강조하는가, 공통점을 강조하는가에도 차이가 있어 그들 자신의 사이에서는 상호간의 분별적인 면에서도 이질적인 면이 더 의식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하여 함께 혁명 이후 꽤 오랫동안 국별, 지역별로 상대적으로 독립한 몇 개의 학파를 구별하여 말하는 것이 실제로도 편리하게 되었던 시대가 계속되었다. 맹거에서 비롯하여 벤, 바베르크와 위저에 개선되고 한계혁명의 본문적 색채가 가장 강한 따라서 저는 한계혁명 학파라는 말을 협의로 사용하는 때에 이것을 이용했다. 오스티나, 내지 빈학파, 인지적 경제, 재견수간의 동시점에 대한 상호유전 관계에 가장 포괄적으로 포착한 일반 평이론은 왈라스에서 시작하여 파레토 등의 개성된 206페이지, 로잔나 학파, 마샬에서 시작되어 피고, 케이지, 로버트슨 등의 주제를 포함하여 필리적 분석과 실제 문제와의 관계를 유의하고 경제변동 문제에도 상대적으로 커다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캠브리지 학파, 형성에는 약간 있지만 고전파 오스트리아 학파, 로잔나 학파의 경험을 꾀하고 변동 분석과 확인 분석 외에도 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닉셀을 비롯한 북과학파 내지 스웨덴파 내지 스톡홀름학파 등이 그 주요한 것이고 그것이 제도학파에 포함된 미국의 경제학을 구별하여 고찰할 것이다. 각 학파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3절 내에서 보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오늘날 일본에서의 관용어인 근대경제학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오늘날 일본에서는 주로 마르크스 경제학을 대표하여 근대경제학이라는 말이 거의 일상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한계혁명 이후의 역사학파와 제도학파를 제외한 비마르크스계의 경제학의 거의 전체를 이렇게 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경제학을 근대경제학과 마르크스 경제학이라는 대립된 두 종류로 대별하는 것은 단지 일본에서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것이라고 보통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근대 경제학의 대응하는, 예를 들어 영어는 마던 이코노믹스나 마던 이코노믹스는 앞뒤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었을까요? 그것으로 무엇을 지칭하는가? 현재에도 전어관계로서 밖에 파악할 수 없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마던을 현대의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도 적지 않고 일본에서 말하는 근대경제학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을 의미하는 경우는 극히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법이 사실에 반하여 지혜적으로 통용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되는 것은 원서의 부재는 아니지만 원서의 부재의 근대경제학이라는 말이 점점 많이 사용되는 것과도 다분히 관계가 있다. 일본에서도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의미에서 근대경제학이라는 용법이 정착한 것은 2차 대전 이후부터다. 전이 용법의 성교는 일본에 있어서 명치 이래의 경제학 도입사와 경제학계의 특수사정이 관계되어 있다. 이 용법은 그 나름의 편리함과 이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본서에서도 현재 일본에서 관용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때때로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 일본에서만 통용되는 용어라는 사실에 특히 경제학사를 문제로 하는 데에는 유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2차가 좀 약간 버벅거리는데요. 결론은 한계혁명이라는 게 이것이고 이제 앞으로 자세히 보겠다 이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놓고 뒤에 거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